6장 2절 유계 집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사실 6장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용어는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이 유계 집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앞으로도 계속 이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위로 유계이다, 아래로 유계이다, 그리고 상한, 하한 이런 용어들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든 실수는 수직선에 1대1 등을 시킬 수 있죠. 그래서 실수 R이 이렇게 있다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수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을 서브셋의 약자를 써서 편의상 S라 나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S는 공집합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공집합이 아니니까 이 안에 원소가 있겠죠. 자, 우리는 이 안에 속하는 원소들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편의상 X라 나와 보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죠. 대문자를 뒤집어 놓은 건 임의의 모든 이런 뜻으로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S 안에 속하는 임의 원소 X에 대하여 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실수의 집합은 대소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다 작다를 논할 수 있을 텐데 X보다 크나 같은 이거인 A가 자, 이 A가 X보다 크나 같은 원소가 실수의 집합 안에 존재한다면 A가 이거인 실수의 집합 안에 속한다는 뜻이에요. A가 존재할 때요. 만약 이렇게 돼준다면 이 S를 우리는 위로 유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집합은 위로 막혀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용어 어렵지 않죠? 자, 실수의 부분집합,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S에 대해서 이 안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하여 얘보다 크거나 같은 원소가 분명히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이때 A가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얘네들이 A일 수 있습니다. 뭐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고 이때 이 A는 S에 속해도 되고 속하지 않아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A가 하나라도 있기만 하면은 이 집합은 위로 막혀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비슷한 논리로 이번에는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임의 원소 X에 대하여 이번에는 X보다 작거나 같은 B 역시 실수의 집합 안에 속하는 것이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B는 이번에는 여기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B가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하나라도 있기만 하면 되고요. 이 B는 이 S라는 집합 안에 속해도 그만, 속하지 않아도 그만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돼준다면 이때는 말을 바꿔서 이때는 S를 아래쪽으로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유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얘도 bounded below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래로 유계, 위로 유계 이런 말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어떤 집합이 아래로도 유계이고 동시에 위로도 유계였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아래로 위로란 말을 빼고 그냥 간단하게 유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bounded set, 유계인 집합, 유계 집합 간단하게 줄여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용어를 좀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색칠했던 것 중에서 이 S라는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보다 크거나 같은 이 A가 존재할 때 이 S가 위로 유계고 작거나 같은 B가 존재할 때 이 S가 아래로 유계였었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 노란색으로 빗금친 얘네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S의 상계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때 이 A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를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같은 A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A는 뭐냐면 부등호를 써야죠. 자, 이렇게 여기서 X는 S 안의 원소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겠죠. S 안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보다 크나 같은 A를 모아놓은 집합, 이것을 우리는 S의 위쪽 경계라는 뜻으로 상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upper bound라 얘기를 합니다. 용어를 약속한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B를 모아놓은 집합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B를 모아놓은 집합 있죠. S가 아래로 6이었을 때 S 안의 원소들보다 항상 작거나 같은 것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이제 S 안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보다 작거나 같은 B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S의 아래쪽의 경계예요 라는 뜻으로 하계, S의 하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lower bound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S의 상계, S의 하계란 말도 약속을 했어요. 이 그림을 잘 보면 상계는 바로 이 노란색 분필로 표시한 원소들의 집합이 전부 다 상계가 되고요. 하계는 바로 이 보라색으로 빗금친 이쪽이죠. 이쪽. 얘네들이 S의 하계가 됩니다. 상계는 이쪽이고 하계는 저 왼쪽이에요. 그림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대성관계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크고 왼쪽으로 가면서 작은 걸로 배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계, 하계 금방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상계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수 자체가 무한집합이잖아요. 또한 하계 중에서 제일 작은 것도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앞서도 얘기했었죠. 무한대는 실수의 집합 안에 포함되지 않는 수예요. 즉 커지는 수라기보다는 커지는 상태라고 말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무한대는 수가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실수의 집합 안에는 무한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보통 수학에서는 실수 R과 실수 R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를 합집합을 해서 만든 것을 확장된 실수의 체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수의 집합 안에는 플러스 무한대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계 중에 제일 큰 걸 무한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상계 중에 제일 큰 건 존재하지 않는다. 하계 중에 제일 작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거를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그 상계 중에 제일 작다는 뜻에서 우리는 최소 상계라 얘기를 합니다. 또한 하계 중에서 제일 작은 거는 찾지를 못해도 하계 중에 제일 큰 거는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하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최소 상계, 최대하계란 말 뜻 이해할 수 있겠죠? 상계, 어퍼 바운드 중에서 제일 작아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리스트 어퍼 바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약자를 써서 LUB로 표시하는 저자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대 하계는 로어 바운드 중에서 제일 커요 라는 뜻에서 greatest lower bound 라고 해서 GLB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최대하게 GLB를 구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약자 써서 GLB. 그리고 최소 상계는 LUB 이렇게 써서 표시하는 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용어를 또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 최소 상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또 씁니다. 자, 이걸로 쓸게요. 자, 최소 상계란 말은 다른 말로 상한이라는 말. 사실 이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LUB라는 표현보다는 상한, 바로 슈프리멈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여기 나와 있는 최대 하계란 말도 물론 사용하지만 얘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하한입니다. 하한, 이거는 인피멈. 하한이란 말, 상한이란 말 구별을 해야 돼요. 상계, 상한 다른 말입니다. 하계, 하한 구별을 해야 돼요. 하계 중에 제일 큰 게 하한이고요. 상계 중에 제일 작은 게 상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한과 하한은 유일하게 존재한다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상계와 하계는 무한히 많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차이점을 잘 구별하도록 하지요. 자, 이런 용어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한, 어떤 집합의 상한을 구한다라는 얘기는 집합의 상한은 SUP까지만 써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어떤 집합의 하한을 구한다라면 인피멈의 약자를 써서 INF까지만 써서 표시합니다. 이건 책마다 저자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자, 이 상한은 LUB로도 쓸 수 있다고 했었으니까 어떤 책에서는 저자가 LUB 이렇게 쓰는 저자도 있어요. 같은 용어로 사용합니다.
인피멈도 마찬가지로 GLB로 써서 표시하는 저자들도 있습니다. GLBS를 구하라 라면 이 집합의 최대 하계구나, 하한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기호, 우측 기호보다는 상당수 많은 저자분들이 이 왼쪽 기호를 더 많이 써요. 여러분들도 이걸 많이 보게 될 겁니다. S의 슈프리멈, S의 인피멈이에요. 이때 슈프리멈과 인피멈은 요 S에 속할 수도 있지만 속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맥시멈과 미니멈이란 말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맥시멈과 미니멈은 이 S라는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만 따지는 거예요. 하지만 보다시피 슈프리멈과 인피멈은 바로 상계 중에 제일 작은 것, 하계 중에 제일 큰 것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양쪽 경계에 있어요, 사실. 이 경계에 있는데 S가 오픈셋이라면 당연히 이 경계가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상한과 하한은 S에 속하지 않게 되는데요. 만약에 S가 크로스드 셋이라면 그때는 상한과 하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크로스드 셋이라면 상한이 맥시멈 값과 같은 말이고 하한은 미니멈 값과 같은 말이 돼요. 하지만 S 자체가 오픈셋이었다면 상한과 맥시멈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하한과 미니멈도 같은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맥시멈, 미니멈은 S라는 집합 안의 원소 중에서 가장 큰 거, S라는 집합 안의 원소 중에서 제일 작은 게 각각 맥시멈과 미니멈이에요. 아시겠죠? 슈프리멈, 인피멈이란 말하고는 구별을 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다음 같은 것을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이제 컴팩트 셋이란 말을 약속하는데요. 이 컴팩트 셋은 뒤에 가서 이제 간헐적으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구나라는 거 그냥 가볍게 보세요. 자, 이제 여기 보다시피 유계이고, 유계라는 말 했었죠. 여기 보다시피 위로 유계이고 동시에 아래로 유계인 것을 통틀어서 그냥 유계라 말을 합니다. 크로스드 셋이고 유계인 집합을 수학에서는 컴팩트 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는 긴밀 집합 이렇게 번역해서 사용하는데요. 대다수 책에는 그냥 외려 그대로 컴팩트 셋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팩트 셋이라는 이 외려는 그냥 수학 고유의 고유명사구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유계이고 그리고 닫혀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바로 유계이고 닫혀져 있으니까 이 집합이 바로 여기서는 그냥 폐집합임을 보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컴팩트 셋이라는 용어를 배웠으니까 이 A가 바로 컴팩트 셋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거는 컴팩트 셋이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이런 거는 컴팩트 셋이 아니에요. 얘는 컴팩트 셋이 됩니다. 닫혀져 있고 유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컴팩트 셋인지는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되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집합과 벡터의 거리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한 집합과 그리고 집합 바깥에 있는 한 벡터의 한 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의 거리는 인피멈으로 약속을 합니다. 바로 뭐냐면 요 x가 이 x 안에 속하는 원소들 중에 제일 작은 거를 제일 작다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은 거리가 제일 짧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네요. 거리가 제일 짧은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A가 있어요. A 벡터 여기 있는데요. 저 인피멈이란 말은 어디에 작용하는 거냐면 거리가 제일 짧아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 아니라 거리를 잴 때 제일 가까이 있는 얘를 가지고 재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요 거리를 바로 우리가 D, A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거리가 제일 짧은 것을 우리가 그 집합하고 집합 바깥에 있는 벡터의 거리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이제 A의 인피멈과 A의 슈프리멈을 각각 구하세요라는 얘기인데, 자, 그림선을 보세요. 8이 바로 슈프리멈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이너스 4가 인피멈 값이에요. 만약에 이 실수의 원소들 중에서 이 집합 안에 속하는 맥시멈 값 존재하지 않습니다. 맥시멈은 max a라 쓰는데 존재하지 않아요. 미니멈 값도 min a로 쓰는데 역시 존재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나 슈프리멈과 인피멈은 존재합니다. 각각 8과 마이너스 4예요.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갔다라 볼게요. 그러면
슈프리멈은 여전히 8이고 인피멈은 여전히 마이너스 4예요. 근데 이때는 맥시멈이 존재합니다. 8이고 그러나 미니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도 만약에 등호가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는 미니멈은 역시 마이너스 4가 돼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슈프리멈, 인피멈, 맥시멈, 미니멈은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폐집합이라면 같아지는 말이지만 계집합이라면 서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어서 6장 3절을 바로 이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볼록집합이라는 용어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뒤에 가서도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 볼록집합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말 그대로 오목하지 않다라고 기억해 두면 돼요. 그러니까 집합이 이렇게 바깥으로 둥글둥글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집합은 아니에요 라는 얘기예요. 이런 집합은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볼록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먼저 여기 보면 볼록결합이라는 말을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볼록결합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싶은데요. 자, 일반화시킨 볼록결합이란 말부터 먼저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이 수학기호가 말하는 바는 뭐냐면은 람다1 x1 벡터, 람다2 x2 벡터. 자, Rn상에서 m개의 벡터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람다m의 xm인데요. 자,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W를 했을 때 여기에서 람다1부터 람다n이 조건이 있어요. 모두 양수여야 된다는 조건. 람다1부터 람다n이 다 양수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아주 강한 조건이에요. 다 더해서 1이 나와야 돼요. 람다1, 람다2, 람다n이 다 더해서 1일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이런 결합 있죠. 이런 결합, 마치 벡타이다 스칼라배, 벡타이다 스칼라배니까 1차 결합처럼 보이지만 앞에 이 스칼라가 강한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아니라 컨벡스 컨비네이션, 볼록 결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볼록 결합의 정의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Rn 공간이 아니라 R2로 또는 R3로 몇 개든 간에 우리가 단 두 개만 생각합시다. 이거 지금 m개를 계산하잖아요. 단 두 개만 계산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에 두 개의 벡터, 그러면 람다, 자, 이제 보세요. 람다1 x1 벡터, 람다2 x2 벡터. 자, 이것을 W라 놓고 얘가 볼록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여기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람다1 더하기 람다2는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람다2를 1-람다1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다시 써보면은 람다1 x1 벡터, 람다2 대신에 1-람다1 x2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벡터일 경우는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킨 것을 우리는 볼록 결합이라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결합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R2 평면상에서 생각해 볼게요. x1, x2가 있었다라 볼게요. 여기 원점이고요. 자, 이제 여기가 x1 벡터, 얘가 x2 벡터였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W 벡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여기 잘 보세요. x1하고 x2의 내분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분점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내분점을 생각하는데요. 자, 여기 람다1, 1-람다1. 자, 이렇게 내분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요 벡터가 바로 W 벡터라는 뜻이에요. x1, 이게 지금 그림 그리기 좋게 R2 평면상에서 그려서 그런데요. R3로 확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면상에 있는 두 벡터 있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두 벡터를 여러분들 고등학교 교과정에서 m 대 n으로 내분하는 공식을 배운 적이 있었죠. 바로 그거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분점 공식 한번 보세요. m, n이에요. 자, 여기 a고 여기에 b였을 때, 자, 요 점을 표시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m 플러스 n분의, 자, 이제 n
A 플러스 MB예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건 이렇게 돼요. 평면 위로 가도 성분이 똑같이 하나 더 있으면 돼요. 자, 이제 요거고요. 만약에 얘하고 얘를 더한 게 1이라면 분모가 1이니까 안 써도 되잖아요. 잘 보세요. 자, 이제 마치 M 대 N으로 내분한 거예요. M과 N을 더하면 1이잖아요.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분모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마치 이렇게 대각선을 곱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1 곱하고 얘를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돼요. 얘도 그렇게 된 거예요. 얘하고 얘를 곱하고 얘하고 얘를 곱해서 만든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분점이에요. 그래서 x1 벡터와 x2 벡터를 1-람다1대 람다1으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W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결국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여기서 람다1과 람다2는 더해서 1만 되면 되니까 얘가 0.1이면 얘가 0.9, 0.2면 0.8, 0.7이면 0.3이면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란색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다 지칭합니다. 즉 W 벡터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x1부터 x2까지 이 사이를 왔다 갔다, 이 직선 위를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볼록 결합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볼록 결합을 정의한 것은 바로 볼록 집합을 정의하기 위함인데요. 볼록 집합은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두 개의 벡터일 때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두 개의 벡터를 연결한 선분 위의 점이다. 여기 보세요. 화살표 이렇게 했던 요 많은 선분 위에 있는 노란색 선분 위에 있는 점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자, 볼록 집합이라는 것은, 자, 이제 이 그림을 볼게요. 이 집합을 S라 놓겠습니다. S라 놨을 때 이 안에 아무 두 점을 잡아요. 임의의 두 점입니다. 임의의 두 점을 잡아서 여기에 있는 벡터를 x1, 여기 있는 걸 x2로 했을 때 얘네들을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볼록 결합을 시키려고 합니다. 볼록 결합인데 벡터 두 개밖에 없다면은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는 선분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 말의 의미가 두 벡터를 연결한 선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W가 이 안에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인데 바로 S 안에 있는 임의의 두 점을 선택했는데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 연결된 이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이 다시 그 집합 안에 속한다면은 이 집합을 컨벡스 셋 볼록 집합이라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볼록 집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임의로 두 점을 잡았을 때 이 두 점을 이렇게 볼록 결합을 하게 되면 이만큼이 이 집합 안에 속하지는 않잖아요. 얘는 볼록 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바깥으로 볼록볼록하게 나와 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컨벡스 셋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컨벡스 셋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안에 임의로 두 점을 잡았을 때 그 두 점을 잇는 선분이, 그 선분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이 다시 그 집합 안에 들어간다면 그 집합을 우리는 볼록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벡스 셋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의 의미가 그 말이에요.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시했던 이 말이 두 점을 잇는 선분이, 선분 위에 있는 모든 점이 다시 그 안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실수 람다에 대해서 얘가 이 안에 속한다는 얘기는 이 노란색 선분이 다 이 S 안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볼록 집합 어렵지 않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8번은 볼록 집합에 대한 교재 그림 참고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건 볼록 집합이 되는데 얘는 볼록 집합이 안 돼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볼록 집합임을 보이시오라는 얘기인데요. 이 안에 속하는 원소 두 개를 뽑아요. 그리고 1차 결합을 시켜도 다시 이 안에 들어가는가를 보이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속하는 벡터를 x1과 x2를 양의 실수들의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Rn 공간상에는 양의 의미 아닌 실수들의 집합, 양의 실수가 아니라 의미 아닌 실수란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이미 두 원소에 대하여 x1과 x2가 이 안에서 속했으니까 x1도 0보다 크나 같고 x2도 0보다 크나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의 결합이 바로 람다 x1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 x2가 이렇게 결합된 것이 W라 했을 때 얘네들도 이 안에 속하려면은 그 벡터, 이 W라는 벡터가 0보다 크나 같다는 것을 보이면 돼요. 근데 이거 당연히 0보다 크나 같으네요. 왜냐면 얘가 0보다 크나 같잖아요. x1이 0보다 크나 같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람다 x2도 0보다 크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0이죠. 0보다 크나다. W가 0보다 크나다는 얘기니까 W가 당연히 Rn, 음이 아닌 Rn 공간 안에 원소가 됐습니다. 다시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임의로 두 개를 선택하고 1차 결합하듯이 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볼록 결합을 시킨 거잖아요. 볼록 결합. 볼록 결합을 시킨 것이 다시 그 안에 속했으니까 이 Rn 플러스는 볼록 집합이 맞습니다. 어렵지 않죠? 충분히 증명할 수 있었던 그런 예문이었어요. 자, 볼록 집합. 여기 이제 다시 속했으니까 볼록 집합이 맞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줄만 더 쓰면 돼요. 자, 이어서 우리는 초평면이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초평면은 뭘 나타내냐면 하이퍼스피어라는 말을 약속한 것과 비슷하다라 보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면상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선이라 얘기를 하죠. 이런 것은 이제 평면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평면의 방정식을 표시할 때 우리가 법선 벡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법선 벡터를 P로 놔 볼게요. 성분은 P1, P2였다라 볼게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것은 X1, X2, X3라 본다면은 P1, P2, P3. 우리가 공간상에 있는 이 평면의 방정식은 P1, X1 플러스 P2, X2. 위에 벡터를 위에다 표시하죠. 이렇게 쓸 수 있죠. P3, X3. 그리고 자, 이제 법선 벡터하고 이렇게 해서 이퀄 여기서 X1 벡터는 좀 더 자세하게 쓰는 게 낫겠네요. 어차피 요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평면에 있는 벡터를 X1, X2, X3라고 여기 있는 점을 X0 그 다음에 X1, 0, X1, 0, X2, 0 그리고 편의상 이렇게 쓴 것뿐이에요. X3, 0라 한다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X1 마이너스 X0 그리고 P1 이렇게 되잖아요. 평면의 방정식은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P3 X3 마이너스 X0 자 이퀄 0잖아요. 여기서 얘네들 다 전개를 하고 얘네들은 어차피 스칼라잖아요. 다 넘겨서 한쪽으로 넘겨서 다른 알파벳을 써서 표시해 볼게요. P2 X2 P3 X3 이퀄 다 넘긴 걸 그냥 알파로 써보겠습니다. 편의상 마이너스 P1 X01 이거를 다 넘긴 것을 모아서 알파로 쓴 것 뿐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거 마치 1차 결합시킨 것이 이퀄 알파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공간상의 평면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여기가 하나 없다면 평면상의 직선을 나타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일반화 시켜 놓은 것 뿐입니다. 이제 Rn 공간상에 있는 벡터들 X1, X2 그리고 XM개가 XN개군요. n이 있어야 되니까 얘네들을 이제 Rn 공간상에서 추출하더라 한 벡터들이었더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P1부터 Pn은 스칼라라고 가정할게요. 여기서 결합시킨 것처럼 P1 X1 벡터, P2 X2 벡터, P3 X3 벡터, Pn Xn 벡터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Rn 공간상에서 평면이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R3 상에서의 평면이거든요. 얘네들은 또 뭐라 말할 것이냐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평면은 평면이에요. 그런데 Rn 공간상의 평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어를 좀 더 자세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를 하이퍼스피어라는 말을 붙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이퍼라는 말을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 하이퍼를 초월한 이런 뜻으로 사용하니까 초평면이라고 번역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냥 하이퍼란 말을 붙여서 R3상의 평면하고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초평면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초평면도 마찬가지로 볼록집합이에요 라는 것을 증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 볼록집합이라는 거 보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 쉬워요. 자, 한번 볼까요?
이 X라는 집합을 이제 여기서 벡터로 표현해 보도록 하죠. 얘네들을 X 벡터라 표시를 하고요. 얘는 내적이 알파인 거잖아요. 그래서 P 벡터 프라임 X 벡터 이퀄 알파, 내적이 알파다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에서 뭘 나타내냐면 이때 P 벡터는 뭘 나타내냐면 스칼라를 앞에서 했던 P1, P2, Pn을 열로 표시한 벡터를 말합니다. P1부터 Pn입니다. 그리고 X 벡터는 바로 X1 위로 세 X1 벡터, X2 벡터를 열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P'은 트랜스포즈 시킨 거거든요. 이렇게 열 벡터 중에 앞에 거를 이렇게 하니까 어점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P1, X1, P2, X2, Pn, Xn을 다 계산한 것은 알파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초평면이 볼록집합임을 보이려면은 앞서 했던 것과 똑같은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는 초평면 안에 속하는 벡터를 두 개를 선택을 해요. 하나는 X1, 또 하나는 X2를 했을 때 이들의 볼록결합이 다시 이 안에 들어간다 라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안에 들어가요 라는 것을 보이도록 하죠. 자, 이제 임의로 두 개의 벡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안에 그냥 X1, X2 아래 첨자를 써서 표시해 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죠. 여기 X라 썼으니까 2기호를 써서 표시하는 게 좋겠군요. 여기 이렇게 X자로 썼으니까 기호를 혼돈하지 않도록 이렇게 쓸게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각각의 성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자, 이제 임의의 두원서에 대하여 자, 얘네들이 이 안에 속한다는 얘기, 이걸 만족해요 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얘네들의 X1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람다를 곱하고 X2에다가 1-람다를 곱한 것을 우리가 W라 놓겠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개의 이런 볼록결합이 다시 이 안에 들어가면 볼록집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 안에 속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 X에다 왼쪽에다 P'을 곱한 게 알파가 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P'W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P' 람다 X1 1-람다 X2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건 람다는 스칼라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P' X1 1-람다 P' X2가 되는데 앞서 X1과 X2가 X 안의 원소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속하는 것은 X1은 이걸 만족해야 돼요. 알파. X2도 이걸 만족해야 돼요. 그 얘가 알파, 얘도 알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로부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은 알파를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람다 알파예요. 여기도 1-람다, 얘도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알파예요.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람다 알파 플러스 람다 알파 지워져서 알파만 남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P'W가 다시 알파가 됐다는 얘기니까 P'W가 알파가 됐다는 얘기는 W가 속한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W는 바로 이렇게 볼록 결합한 이 벡터는 X의 원소였어요 라는 얘기예요. 이 X, 이 대문자 X의 원소예요. 자, 이 안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하고 볼록 결합을 시킨 것이 W였는데 그게 다시 X 안에 속했으니까 그래서 W는 이렇게 초평면들로 이루어진 이 집합은 당연히 볼록 집합이에요 라는 얘기예요. 증명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631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리도 그렇게 어려운 정리는 아닙니다. 자, 이제 만약에 S1과 S2가 볼록집합이라면 그들의 교집합도 다시 볼록집합이 되고 볼록집합들끼리의 덧셈도 볼록집합이 되고 볼록집합들의 뺄셈도 다시 볼록집합이 돼요 라는 얘기입니다. 증명은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하나만 해볼게요. S1과 S2의 합 S1-S2는 여러분들이 이걸 증명하는 테크닉하고 비슷하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교집합이 볼록집합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S1과 S2가 볼록집합이라 가정을 할 거예요. 이제 S1과 S2 안에 속하는 원소를 두 개를 선택을 합니다. 이제
이 안에 속하는 원소를 두 개를 선택을 해요. 하나는 x1, 또 하나는 x2예요. 임의 원소. 자, x1과 x2가 이 두 개의 교집합안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벤달 그램으로 그려서 본다면 여기가 s1, s2인데 여기에 속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안에 바로 x1 벡터와 x2 벡터 이 안에 속한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 곧 뭐예요? 얘는 s1에도 속하고 s2에도 속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S1 이 말의 의미로부터 임의 원소에 대하여 그 말을 이어서 씁시다. 임의 원소에 대하여 x1과 x2는 s1이고 동시에 x1과 x2는 s2에도 속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계산하려고 하냐면은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x1의 람다배 그리고 x2의 1-람다배를 한 것, 즉 볼록 결합한 것을 W로 놓겠습니다. 우리가 뭘 보이길 원하냐면 자, 교집합안의 임의로 선택한 두 벡터에 대해서 그들의 볼록 결합한 W가 다시 이 안에 들어간다 라는 것을 보여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하나 볼 거예요. W가 S1에도 속하고 또한 W가 S2에도 속한다. 두 개를 동시에 다 만족하니까 교집합안에도 속한다 라고 증명할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이라 놓겠습니다. W는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여기 잘 들여다보면은 x1 더하기 1-람다 x2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 x1과 x2가 S1에 속하잖아요. 이게 볼록집합안에 속하니까 이들의 볼록 결합도 당연히 S1에 속하고 또한 람다 x1 1-람다 x2 얘네들이 S2에도 속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W는 S2에도 속합니다. S1에도 속하고 S2에도 속하니까 따라서 W는 S1과 S2의 동시에 교집합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볼록 결합이었잖아요. 그럼 S1과 S2의 교집합안에 속하는 임의 두 원소를 선택을 했는데 그들의 볼록 결합이 다시간에 들어갔으니까 S1 교집합 S2는 당연히 볼록집합이에요. 덧셈도 쉬워요. 이 안에 속하는 벌써 모양도 다 알려줬잖아요. 여기 S1에 속하는 X, S2에 속하는 X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원소들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표시하라는 얘기니까 이 안에 속하는 원소를 Z1, 이 안에 속하는 원소를 Z2로 나와요. Z1은 X1, Y1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명 어렵지 않으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생략한 데서 같이 생략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 극점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용어를 하나 약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익스트림 포인트란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록 집합 안에 한 점이 그 집합에 속하는 임의에 서로 다른 두 점의 볼록 결합으로 표시될 수 없다. 그러면 그 점을 볼록 집합의 익스트림 포인트 극점이라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떤 집합 안에 한 점이 있는데요. 이 점을 임의에 그러니까 아무거나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두 점의 볼록 결합으로 표현할 수 없다면 그러면 그 점을 우리는 극점이라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런 삼각형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집합 안에 요 꼭지점들이 바로 익스트림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요, 이 집합 안에 있는 어떤 두 개의 선분의 결합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임의. 어느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점의 볼록 결합으로 표현할 수 없는 점들이에요. 특정 점이 아니라 임의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점을 볼록 집합의 극점이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렇게 된 것은 극점은 아닙니다. 자, 이제 요 직선상에 있는 임의 점들의 결합으로 얘를 만들 수 있으니까 얘는 극점은 아닌데요. 이렇게 뾰족한 첨점에 해당되는 것들은 바로 볼록 집합의 극점이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극점이란 말 뜻 다시 한번 볼게요. 볼록 집합의 한 점 X가
집합 X에 속하는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점의 볼록 결합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면은 그러면은 극점이라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제 예제 11번을 보도록 할게요. 얘는 뭘까요? 중심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5가 되는 원 경계를 포함한 내부 영역 전체인데요. 극점을 구하시라면은 극점을 이해하는데 이게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으네요. 원이. 자, 이거보다는 원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둘레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극점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원둘레상에 어떤 점을 잡아도요. 아무 두 점의 선분으로 얘를 표현할 수 없잖아요. 이 극점을 이해하는데 이거보다 원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겠네요. 자, 원둘레상에 있는 모든 점이 바로 이 집합의 극점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원둘레상의 어떤 점도 나머지 두 점의 선분으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이해할 수 있죠? 삼각형의 꼭지점은 극점을 보시죠.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고 우리 교재에 이거 그림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선분이 있는 점은 극점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벡스 헐이라는 용어를 학습을 해보도록 하죠. 용어에 대한 약속인데요. 자, 컨벡스 헐, 볼록 외포라고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컨벡스 헐, 기호로는 이런 기호나 헐의 약자를 써서 H of X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집합 X를 포함하는 최소의 볼록 집합을 우리는 볼록 외포 컨벡스 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요, 이 X를 포함하는 최소의 볼록 집합이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모든 볼록 집합들의 교집합을 우리는 X를 포함하는 모든 볼록 집합들의 교집합 부분, 공통 부분을 그 집합의 컨벡스 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약간 추상적인 용어는 아무래도 그 예문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자,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제 13번에 교재 그림을 참고해 보세요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교재 보면 이렇게 약간 움푹 들어간 집합이 있어요. 그걸 약간 이렇게 색칠해 놨죠. 이게 컨벡스 홀이라는 얘기인데요. 직관적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14번. 자, 이제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의 경계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컨벡스 헐을 계산해 보세요라는 얘기인데요. 컨벡스 헐은 바로 작거나 같은 부등식으로 표시하면 그게 바로 A의 컨벡스 헐이 됩니다. 이거의 컨벡스 헐은 이렇게 부등식이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15번의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X1과 X2는 뭘 나타내냐면 바로 두 점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이때 두 점을 모아놓은 집합의 컨벡스 헐은 뭘 나타내냐면 두 점을 연결하는 바로 이렇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볼록 결합을 시키면 됩니다.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라면 이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의 집합 바로 람다 X1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 X2 여기서 람다는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집합이 바로 그렇게 되는 W들의 집합 여기가 W예요. 이게 바로 A의 컨벡스 헐입니다. 자, 수직선상의 두 점들로 이루어진 집합의 컨벡스 헐은 당연히 이렇게 볼록 집합이어야 되니까 볼록 집합이라는 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 점을 잇는 선분상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이 최소의 바로 컨벡스 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교재 제6장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파트 1에 즉 선형대서 편에 1장부터 6장까지를 학습했었고요. 자, 이어서 파트 2 제2부 미분과 적분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